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에 계신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지역복지 그리고 의례를 좀 넘어서는 실천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도 많겠지만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온라인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계 없겠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또는 무슨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어떤 실천하면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룬투비라는 학자가 말했지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화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행동하는 시절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직시하고 그러면 사회가 변하면 좋을까 아니면 내가 변하면 좋을까 이런 중심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힘들다고 한다면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를 본다면은 우리가 개인의 노력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은평처럼 주민들 간에 그리고 기관 간에 그리고 행정과 민간이 같이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사실은 이 위기를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올 세계가 환경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문제가 많을 것인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치게 된다면은 사실은 더 많은 사회적인 좀 약자들은 더 많은 힘듦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감각이 꺼져 있던 오프되어 있던 감각을 켜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일종의 활동력들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더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과거의 흔적이 거의 없는 공동체가 많은데 그래도 은평구는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삶과 일터가 공존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골목은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놀이터는 있지만 아이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동네 어르신들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CCTV가 우리를 대신에 지켜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더군다나 이웃 간의 음식을 나눠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공동체는 사실은 이웃과 음식을 먹는 행위부터 해서 관심을 갖는 모든 것들이 많이 이제 정제되는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구멍가게는 없어지고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우리의 동네를 점령하고 있는데 은평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사회복지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론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사회복지사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명감을 한번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존재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우리가 외친 적은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수는 선서문은 우리가 문서로만 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이 문장을 꺼내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가 함께해야지 그런 과정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는 사회복지사가 정체성을 가진다면은 연결하고 붙이고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은평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사회복지사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활동가, 예술가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저는 같이 연대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중심에서 또는 그 변방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같이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간디라는 분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말은 그 사람의 행위가 되고 그 행위는 그 사람의 습관은 가치관과 운명이 된다. 이런 로직을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저는 매뉴얼로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회복지의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매뉴얼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배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끔 응용, 변형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지금 시대는 소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소에게 풀을 또는 죽을 써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풀을 씌워준 사람이 일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시대에 자기가 만든 환경적인 재앙도 아니지만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사회적 고립가구나 약자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재된 의식을 깨우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일꾼이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꾼으로,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찾고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방문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평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일종의 공공이 가지고 있는 신뢰,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사회복지사가 올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탈리아를 20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결국에는 공동체성이 잘 살고 있는,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은 동네를 분석해 보니까 결국에는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자체는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웃 간에, 그리고 지역에서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어려움에도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또는 약자들 분들, 또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적인 우울감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가 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리고 그 중심에 사회복지사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는 활동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 믿음을 만드는 것이 은평에 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일의 관점을 좀 변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급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문제에서 살 수 있는 일종의 다른 대안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고 일종의 꼰대적인 실천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꼰대는 나이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변화의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꼰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나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행정이 못하는 것들은 민에게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민은 그 아이디어를 행정에게 같이 연락해서 같이 공유해서 네트워킹 한다면은 사실은 이런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유에서 공유로, 그리고 복지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지사만이 아니라 복지의 생각을 만약에 시민들이 더 알고 있다면은 그런 생각에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열린 공동체, 서로가 너무 끈적이지 않지만 자율적 개인은 존중하지만 어떤 일을 해결할 때는 은평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관 간, 그리고 하는 일 간, 사람 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지금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달리 보는, 기존의 방식이 의례적이었다면 그 의례를 뒤집어 보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당연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비대면이지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이런 방식도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지 그런 시도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답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잘 모르는 전문가라 부르긴 하지만 전문적 영역도 다르다고 보는데,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이라면은 거기에 네모에 들어가는 답은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서 1 더하기 9는 답을 한 개만 놓고 우리는 무슨 일을 했다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은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다른 지역은 은평의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변형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은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자체가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남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맞게끔 더 로컬적, 그리고 지역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묻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그 답은 제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서로가 잘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기관에게 밀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신뢰의 베이스는 돈을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쓸 거란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일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중심은 저는 의례의 중심은 어쨌든 변화 그리고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결국에 사람의 생각이 모아질 때 변화는 시작된다. 그러니까 은평은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그 생각의 불신보다는 어떤 시도들을 같이 해보면서 서로가 돈독해진 신뢰가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화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리고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행동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실패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그런 과정이 촘촘히 쌓이는 것이 은평에 잔잔히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신뢰가 쌓일 것이고 그리고 하는 노력들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 또 묻겠죠.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원 스텝, 그냥 스몰 스텝, 작은 자기의 속도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민들이 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큰 비전을 같이 공유하신다면은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면 전 한 장 더 붙여서 옆집과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지 살고 있지 않는 지역에 더 많은 고민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지역부터 이것은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사실은 개별화되어 있고 더 세밀화되어 있고 더 질적으로 높은 관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말씀하셨지만 위대한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아주 작은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그 행동들이 이어나간다고 보시는데 간혹가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야, 내가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분도 계시고, 야, 사회복지사가 한다고 되겠어?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리아나 허핑턴이 얘기했지만 작은 모기 한 마리를 살아있는 모기 한 마리를 그 사람이 잠자는 곳에다가 투입시켜서 그 모기 한 마리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경험을 같이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변화하면 그 행동이 결국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영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지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지역을 변신시킨다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리우에서 말했지만 생각은 세계적으로 해야 되지만 활동은 이제는 지역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이 되는 것이죠. 따로 또 가치인데 끈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열린 공동체, 자율적 개인을 지향하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결국에 그런 루틴이 만들어지면서 커다란 나무의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천천히 작게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제들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부터 해서 환경 문제까지 상당히 많은데 복지관이라고 해서 사람의 어려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과 또는 다른 사람과 연대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사회적인 변화는 그리고 지역의 변화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 저는 액티비스트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있다고 보는데 꾸준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심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습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실천하면서 그 변화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전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대에 살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공유된다면은 서로가 그 영역을 넘나들면서 서로가 성장하지 않을까. 개개인이 성장해서 건강한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개개인이 성장해서 좋은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것인데 은평은 10년, 20년 그리고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를 토대로 통해서 지역이 더 건강하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처럼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했던 방식을 새롭게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회복지 현장은 좋다면 여러분이 했던 노력이 결국엔 좋아짐을 만든 것이고 사회복지가 조금 더 미진한 존재감을 가진다면은 우리 행동이 조금 너무 의례적으로 했던 것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역복지는 결국에 사람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도 많다.
없진 않다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야 되고 만나고 발품 파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신뢰를 만들어준다고 보는데 이상이 아니라 일상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기의 일상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서로 생각은 다르겠지만 다른 이해 관점에서 플랜 A가 아니면 플랜 B, 플랜 C가 지역에서 더 많은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 얘기도 나오고 지역자치, 마을복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대안들을 민에게 더 기회를 제공해주고 민들은 그런 시위를 통해서 더 많은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평에서는 말과 글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실천력을 여러분들이 좋은 문화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를 부러워하는 또는 유럽을 부러워하는 그리고 다른 선진국을 부러워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완벽한 제도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경우에 변화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가 얘기했던 마지막 인사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할 때 랜디 포시 교수가 얘기했던 것은 퍼스트 펭귄을 얘기했는데 주저하고 있을 때 남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뛰어든 그 펭귄이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기존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액티비스트가 아닐까 생각된다면은 지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실험들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먼저 한 발 내디디면서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뛸 수 있게끔 그 속도를 맞춰주는 것. 그래서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존재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경색됐다고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를 따뜻한 공기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의 공기가 있겠지만 그 위험의 공기를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공기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누군가가 묻겠죠. 은평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훈훈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차갑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라도 그 사람을 가서 안내하고 방문하고 같이 위로를 할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기본은 지키지만 우리가 건강을 이유로 또는 지역 전파의 어떤 제약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정이 제안하는 어떤 지침은 따를 수 있겠지만 행정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유연하게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에 시대가 변화해도 사회복지의 근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복지사의 정체성도 우리가 과거서부터 왔던 일종의 인보건 운동이든 아니면 활동가든 아니면 여러 가지 모형이 지금 시대에 맞게끔 더 많은 시도와 실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또 변화를 같이 동참할 것이고 그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 존재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사회복지사의 마인드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지향점을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유한다면 은평이 새로운 모델, 새로운 모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위로와 수고로움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변화, 제도적인 지향점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이므로 우리가 연대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말할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도 오늘 같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기를 바랍니다. 은평이 활동하는 것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은평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실천이 다른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또는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감을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일의 사회복지날에 즈음하여 코로나19 사태와 은평의 지역복지를 생각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에 대처해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는
방역과 수업 멈춤과 지역 자율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은 그간 복지 분야였지만은 코로나 시대에는 사회 경제의 문제였고 그리고 복지 분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실 수업은 교육청과 학계의 문제였으나 코로나19로 수업이 멈추면서 지역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지구적 사태이면서 국가적 상황이기에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보편적 대책으로 대응하지만 각 지역의 구체적 대응은 지역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세 지점에 대응한 은평의 사회적 자본, 은평복지 생태계를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사회복지 현장 방역은 여러분의 세심하고 헌신적인 노고로 99% 수준을 지켜내어 사회복지 시설이 위험구역이 아니고 안전구역이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 멈춤에 대응한 은평교육복지센터 지원 활동은 은평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저력으로 가능했고 전국적으로 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이 의료계의 최일선 활동이라면 복지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고 예방과 감염 집단을 지원하는 지역 활동입니다. 이러한 지역 활동은 제반 지역 역량에 비례한 자율성의 문제인데 은평에서는 발빠른 온라인 접촉망 구축과 IoT 등 스마트 접촉 실행과 시설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서비스 이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사업 업무 분담에서 사전 조치가 가능했던 민관의 신뢰와 협업 또 시민사회의 참여 등이 새롭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작동되었습니다. 이것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의성, 자율성을 드러낸 은평복지 생태계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의 날 즈음에서 은평복지계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은평의 유연성, 연계성, 자율성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지역복지 농사를 지은 또 그 지역복지 사회적 자본에서 그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서 복지 활동의 범위, 복지 생태계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사회복지는 시설 중심에서 실천됐고 그리고 복지 분야라고 하는 그 한정에서 실천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는 시설과 복지 분야를 뛰어넘어서 지역의 각각의 영역과 연계해서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이죠. 자, 앞으로 3년, 5년, 그리고 10년 뒤 은평 지역복지 생태계 형성에서 여러분 각 개인과 각 사회복지 시설들은 어떠한 책임을 생각을 할까요? 기후위기, 대시대 전환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복지 실천 개념의 전환이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미래를 준비하는 은평 복지계에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우리는 코로나가 가라앉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일상이 회복되기를 모두가 소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코로나 그 이후의 세계를 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코로나 그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 지점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기후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이제는 경제도 정치도 복지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고 은평 시민사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계도 적극 동참하시어 은평 그린 뉴딜 그림을 같이 그리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작용의 의제이면서 또 우리 사회복지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기후위기 또 인수공통 감염병 시대 이런 사회적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복지의 1차 관심 집단인 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실 수업 멈춤에 따른 온라인 원격 교육에서 75% 학생들이 학업 부진과 교육 불평등에 처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세대 온라인 교육이 IT만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지역사회 공간에서 지역 주민의 주민력의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만나는 디질로그, 스마트와 아날로그가 만나는 스말로그,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에서 지역으로 나와야 되고 학교 시설의 일정 비율은 지역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계는 이제 교육을 지역복지 운동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역의 미래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중에 두지 않았던 자영업자군에 대해서는 지역 화폐와 지역 소비에 대한 전향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경제 직업군에 대해서는 동시대 공동체 연대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문화예술의 힘을 생각해 봅시다. 문화예술은 가장 취약한 구조이고 당장의 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래와 깃발과 움직임으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통합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는다면 우리가 코로나 난국을 이겨낼 때 그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복지 생태계를 짚어봅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태적 마인드를 갖고 부분 실천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지역사회 생태 구조화를 목표로 복지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다양성과 전체성의 생태계는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그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생태화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회복지 실천력과 비전은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 지식, 철학, 운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 은평 지역 주민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코로나 시대의 인류 문명사적 상황과 은평 지역사회 상황에 관심을 갖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 복지의 철학은 주민자치와 협치 참여 민주주의에서 한 발 더 들어가 수기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마을이 되는 은평이라고, 마을이 힘이 되는 은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마을이기 때문에 주민의 공동체성 의식 고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시대 복지 공동체 은평은 복지 시설과 지역 주민 간의 느슨한 연대 그리고 또 끈끈한 연대로 가능할 것이기에 여전히 우리는 사람 중심의 복지 농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계 내에서 복지 칸막이를 넘고
지역사회에서 분야 칸막이를 넘어 은평 각 주민 주체와 조직 단위들 간의 네트워킹에서 만들어지는 규범과 신뢰와 연대의 사회적 자본이 은평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하시는 선생님들은 사회적 자본을 일구는 복지 농부로서 포스트 코로나 복지 공동체 은평을 신명나게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랜선 사회복지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은평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 강부자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죠. 그에 따라서 저희 센터도 지금 휴관 중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센터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사실 아무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대해서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도 그리고 국민도 그리고 학교와 기업조차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학교는 휴교를 하고 공공기관은 휴관을 하고 또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일상의 변화를 요구받는 이 시기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 공동체로 회귀시켰고요. 그나마 가정이 건강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임이라든지 돌봄의 부재로 인해서 긴급복지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가족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만 근무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다학제가 같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요. 교육학이라든지 아동학, 그리고 상담학, 이런 다양한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또한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전 연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취약하거나 소득이랑은 무관한 그런 보편적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요, 과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1차적인 욕구를 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도 않고요. 또 위기 집단으로 전락하는 일도 긴급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긴 휴관이 발생하게 되면요, 저희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기감과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속 휴관된 상태여야 됐으니까요. 무엇인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또 교육학을 하시는 상담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저희는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홈트라든지요, 요리교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심지어 7, 8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조차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약 3달 동안 저희가 한 220건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사실 제가 기관장이지만 저도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배우는 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아버지들의 참여였습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요, 사실 각종 프로그램에 아버님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온라인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훈육법이라든지 또 아내의 나라 말인 베트남어나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버님들이 인터넷 앞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 가족복지 기관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아버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라는 게요, 사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온라인에 접근할 수 없다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면대면을 해야 되는 취약한 대상들입니다. 더군다나 가족이 기능적이지 않을 때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방임 문제, 이런 문제들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역사회에서 기관과 기관 간 연대하는 문제는 사실 소통이 단절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고민을 한 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기관들과 계속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장소라는 기관의 시설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온라인 안으로, 랜선 안으로 그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 사업의 소풍이라는 한 꼭지의 사업에 각 기관들이 협력해서 함께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또 청소년 기관, 어르신 기관들과 함께 연계 협력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가 빠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요, 총 4가지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사회복지사 실무자 선생님들이십니다. 아마 그들이 함께 도전해야겠다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서비스는 없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기존의 역할이 아닌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과된 역할에 대해서 도전을 하셨고요. 마치 PD처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디렉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작업까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용자이세요. 이 긴 코로나의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물론 이용에 대한 서비스 욕구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온라인이라는 환경,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자발적으로 도전하고 신청해 주신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세 번째는 바로 강사입니다. 각 영역이 모두 온라인이 가능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근데 그 상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교수법을 개발한 게 바로 강사들이고 그들은 이 새로운 시도에 도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무리 앞서 이 3가지가 다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의 특성상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서비스가 실시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스튜디오를 구성을 하고 또 거기다가 기계나 아니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실시간 웹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팬데믹이 아니라 앞으로 엔데믹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온라인 환경의 구축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랜선 사회복지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두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극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논의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교육복지센터의 박은주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은평구 구립기관과 종합복지관 관내 초등학교와 함께 했던 온라인 수업 지원 사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는 교육청이라든지 주위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모두에게 처음이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는 이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인해서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의 일로 힘듦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의 시기였지만은 저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긴급하게 대면의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작년부터 중국에서 시작했던 감염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는 그렇게 모두에게 이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올 초 2월 달부터 어떤 종교 집단과 지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모두에게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기관과 학교들이 휴관과 휴교를 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집에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집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개입하고 하기도 전에 학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이런 온라인 수업 방식들은 학교장 대량으로 해서 학교마다 지역마다 밤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라인 수업 안에서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교육 격차가 심각해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문제들로 인해서 심리 정서적으로도 우울증이라든지 나태함, 무기력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비대면이 아니라 집안에서 밖으로 끌어내야 할 동기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어떤 센터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이 문제들을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서 후원받은 방역 물품을 가지고 가정 방문, 사례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체계화하고 지역의 도움을 요청을 위해서 은평구청과 지역 기관에 문을 두드리고 아동 청소년을 돕는 데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휴관 중인 구립기관, 복지관 과 협의하고 공간에 대한 대관과 학생관리 및 방역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었고 지역의 학교 방과후 강사인 마을 강사들에게도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마을 강사님들도 흔쾌히 함께 하고자 그 요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지원의 큰 성과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온라인 수업 지도뿐 아니라 마을 강사들의 재능 기부로 인해서 창체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 및 부모의 큰 만족도를 얻었고요. 마을 강사들에게는 학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마을 강사님들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게 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과 기관을 활용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촘촘한 연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 학생 및 부모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기관들의 협력과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프로그램 종교 후에 필요에 따라서 참여 학생들을 지역 기관에 연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사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자 했고요. 앞으로의 하반기의 계획으로는 비대면, 대면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수업과 돌봄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위기 상황의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대면을 통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 필요에 따라서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사업이었었는데도 함께 해주셨던 모든 기관과 구에 감사한 말씀을 이제나마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은평에서 했던 온라인 수업 지원 사업이 현재로서는 전국의 모델이 돼서 지역과 기관에서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하면서 시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은평은 남다른 아동 청소년의 관심으로 돌봄과 온라인 학습 지원을 했으며 지역과 학교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은평은 그러한 관심들이 은평의 힘이었고 저력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1주년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이런 귀한 자리에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무한 영광을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2020년 우리는 처음 겪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혼란스러웠고 우왕좌왕하게 바빴던 시간입니다. 복지기관에 쏟아지는 관련 지침은 대부분 휴관을 하라는 내용이었고 휴관을 통해 감염자의 확산을 줄일 수는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우리들의 클라이언트들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어르신 돌봄 기관의 경우도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여야 하는 안전 확인 횟수를 대폭 줄이고 전화와 같은 비대면 간접 방식으로 안전 확인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대면 전화 안전 확인은 매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면과 달리 어르신들의 안색을 살피거나 또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등의 어떤 그런 세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가 매우 부족한 것을 저희가 경험적 한계로 알 수 있습니다. 방문을 통한 대면 안전 확인이 아닌 전화만으로의 간접 안전 확인의 한계는 어느 순간 저희가 관리하는 어르신들의 사망자 발견과 응급 상황에 처해 계신 어르신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평소 지병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긴 하셨지만 전화만큼은 꼭 받아주셨던 남성 어르신께서 주말을 지내고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댁으로 방문하였고 문 개방을 통해 시신이 부패되기 직전의 상황을 저희가 발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역시 남자 어르신으로 전화통화가 안 돼서 방문을 드렸더니 중풍 증세가 오기 시작하여 급히 119로 연락하고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셔서 치료받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안전 확인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 순간부터 우리 센터에서는 취약 어르신 건강 안전 솔루션 사업이라고 하는 즉 IoT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IoT 기기를 어르신 댁에 부착을 하고 비접촉 무자각의 원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어르신의 움직임, 밝기, 온도, 습도 등을 파악하여 관리자의 핸드폰으로 이상 유무를 전송해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상자 안전확인 시스템으로 현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28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만약 IoT 기기가 어르신 댁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어르신의 발견이 사망 전후 빠른 시간 안에 발견되었거나 중풍과 같은 긴급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전화 안부와 같은 비대면 안전 확인이 있었고 어르신께서 고독사로 발견된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비대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의 한 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IoT 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돌봄 전체 대상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거동이 제한되어 있고 평소 댁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께는 비대면이지만 IoT 기기를 활용한 안전 확인이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간의 운영 평가를 통해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IoT 기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고 운영함으로 비대면 사회에서의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급한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르신에 국한되어 소수의 기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전체 대상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철민입니다. 저는 느슨한 연대로 만들어가는 은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키워드는 느슨한 연대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 이후에 언택트라든가 그다음에 비대면, 온택트 이런 언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느슨한 연대를 얘기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관 중심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야기, 세 번째는 국가 단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기관 중심의 운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관은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안전하고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키워드인데요.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잘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국가 단위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키워드로 기관 중심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준비하면서 데이터들을 살펴봤는데 저희 2, 4분기 데이터 대비 연인원이 2019년 대비 2020년이 8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희가 휴관을 3개월 정도 휴관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50% 이상의 서비스를 진행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가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데이터 안에 저희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보조, 치료 서비스들이 제외하고 나머지서 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약 40% 이상이 나왔습니다. 차이를 보니까 저희가 지역 중심으로 서비스를 활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중심의 서비스 안에는 저희가 안심 키트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안심 식품 키트. 근데 안심 식품 키트를 만들 때도 생각들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데 반찬을 지역에서 만들어서 배달하는 기관들도 있고 저희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상점들을 살리는 측면에서 반찬을 사서 배달해드리는 것들을 더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배달해 든다든가 이렇게 지역을 살피고 기관 안에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숲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역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50% 정도 선에서 유지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관 중심의 서비스들을 살펴보니 지역으로 저희가 그 중심을 이동했고 대면 서비스 중심에서 지역 중심의 서비스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중심의 키워드를 좀 두 번째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리면 행정의 요청으로 저희가 취약계층 어려운 취약계층 분들한테 전화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42일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850명 정도에게 연인원 2,900명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진행하게 된 배경은 지역 내에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 분들의 안부를 여쭙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은평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들이 연결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 다른 행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주민자치센터로 사회복지사들이 출근해서 진행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은평의 경우에는 이것이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정리가 됐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 중에서 저희가 발견했던 내용들은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정리돼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상에서 안부를 여쭙는 상에서 또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또 장애인 기관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좋은 사례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사례들을 살펴볼 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최미영 국장은 이런 말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기관 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대면 서비스에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서 했었고요.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복지원이 개별 서비스 중심 체계였었는데 관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던 것들이 지역 안으로 나가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상센터의 이제 부미경 이사장님은 은평 시민 목소리에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에 저희가 돌봄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지역의 다양한 그 부족한 자원들, 예를 들면 방과후 교사라든가 내지는 또 그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런 단기적으로 했던 분들의 서비스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을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요양보호사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받던 부분 안에서 부족분들은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의 시간을 줄이고 활동보조 시간을 줄이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시간을 줄여서 거기에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의 행정의 정책들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투여해서 이걸 늘리자.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확산시키고 서로 간에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마을에서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5일 동안은 저희가 돌봄을 할 수 있는데 주말이라든가 휴일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지금 산림의료생협에서는 응암동과 구산동에 이런 돌봄센터들을 만들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형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 돌볼 수 있고 마을 안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안심하고 늙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단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다양하게 공공의성이 지금 K방역이라는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잘하고 있지만 그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이제 협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방향을 잘하는 상태에서 협력적인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촉구하고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사회 안전망을 잘 구축해서 저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발표에 이어서 토크 콘서트 네 분의 연사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잘 들었고 그에 이어지는 질문들을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앞에서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가 몇 개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청문회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이후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3월달에 코로나가 발발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 계신 네 분들은 코로나가 생겼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어땠는지 한번 좀 그때 기억을 회상하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까 자기소개 먼저 하기로 하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그럼 지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해볼게요. 먼저 어떻게 하시는지 모형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은평구 어르신들의 돌봄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은평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센터장 마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평 가족의 동반자, 은평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 강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수 씨 옆에 있는 제가 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을 지키는 은평교육복지센터 박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하는데 동반자 지키는 은평구에 있는 주민들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하고 싶은지 지켜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변화 전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3월달에 저는 사실은 그랬거든요. 2월달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금방 이제 끝나겠지 했거든요. 그때 현장에서는 딱 맨 처음에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어떠셨는지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먼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희 은평구의 특징상 조금 위기, 아동 청소년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그 문제들이 조금 더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든지 또 계속해서 가정에 있으면서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사용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문제들이 음란물, 특히 저희 사례 중에서 실제로 뭐 성매매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런 갈등들이 더 확대가 되면서 문제들이 더 많았었고 가출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특히나 지금 생각나는 것은 집을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자살 시도를 했던 아이가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런 사연들이 있었고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경찰서와 함께 뭐 출동해서 아이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잘못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거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조금 더 끌어내야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계시는 특히 어머님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사실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끌어내고 싶다. 네네 이렇게 좀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위기에서 조금 가정에서 조금 탈출시키는 필요성을 좀 느껴서 그래서 지역과 함께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함께 마을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조금 생소한 거는 이제 그 가족 간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나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의 직장이 또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뭐 방임이나 아니면 그런 기타 부분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신고율이 많은 구 중에 하나예요. 원래가 신고가 좀 많았거든요. 네네네. 발생들이 참 많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2월, 3월 달에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락이 참 많이 왔었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관들이 다 휴관이 되었었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저희 센터가 휴관이 되지 않았었어요. 휴관은. 네. 근데 휴관은 조금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휴관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는 줄 아는데 그러진 않죠. 노셨어요? 안 놀았죠. 더 바빴죠. 특히 노인 쪽은 더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그쪽. 저희는 제가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휴관이라는 개념보다는 왜냐하면 저희 센터를 오시는 어르신들 수가 거의 없거든요. 네. 반대로 저희는 가정 방문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바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직원들만 뭐 사무실에 잠깐 안 올 뿐이지 오히려 방문하는 것들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관이라는 용어가 대신 다른 말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면 전환운영. 네. 근데 어쨌든 전환운영하는데 대부분은 학교가 휴관하거나 아니면 그 어쨌든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면은 오히려 나가야 되고 개관해야 된다 이렇게. 우선은 저희가 휴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유일하게 열었던 곳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락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혹시나 그러지 않으면 거기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아이들 만나지 마라 이런 어떤 뭐 제안은 없었어요? 그런 제안은 없었고요. 네네.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희는 좀 정책적으로는 어떤 보편적 복지라고는 하지만 교육복지는 선별적 복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을 조금 만나야 되는 그런 필요성,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든 위기인 아이들은 비대면도 필요하겠지만 대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집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가정 방문을 했죠. 가정 방문. 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 경우도 많겠네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었고요. 계시다 할지라도 저희 이제 센터의 사례들은 조금 이제 부모님도 조금 힘든 부모님들이 좀 계셔서 함께 같이 조금 코칭하면서 함께 케어를 해야 될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여기 지금 딱 보면은 강부자 센터장님은 건강 가정 다문화 지원 센터잖아요. 가족 지원 센터. 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학생들은 또 교육 부채들을 또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혹시나 뭐 관계하시거나 했던 일들이 있으시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대상 자체가 전 생애를 아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족 간의 사실 영유아부터 시작해갖고 노인까지 다 아우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각 개별, 여기 기관장님들 계시지만 대상 각 개별 취약한 부분들은 복지기관으로 가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보편적이다 보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로 원만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느냐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적인 복지 사업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은주 센터장님 말씀하시기를 가족 내에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방임되거나 위기로 지금 전락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족이 얼마나 기능적이어질 수 있는지, 각 기관에서는 개개인의 대상을 본다면 저희는 1 더하기 1은 1이 아니잖아요. 엄마 더하기 아이가 2가 아닌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누는 시너지, 저희는 이제 이걸 체계라고 보는데 이 체계를 좀 바꿔주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문화나 아니면 활동을 통해서 좀 응집력도 좀 강화시켜주고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가 위기 상황이 될 정도의 가족이라면 물론 소득의 취약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끼리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또 가족의 기능이 단순히 돌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좁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요. 대부분 이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족 내로 지금 가족들이 다 모이면서 회개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돌봄과 관련된 부담을 다 가족이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맞벌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두 부부가 원만하게 부부 중심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누군가는 아이를 케어를 하는데 그 부분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아이가 혼자 고스란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는 또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예방적 입장에서는 부모가 교육을 받고 또는 돌봄을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 사실 먹고 사는 게 또 문제라서 근데 지금 이걸 딱 요즘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정말 받을 돌봄이 더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는 이제 심리방역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차량에 같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좀 방역 체계를 갖추고 주변을 이렇게 좀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약간 환기시켜주는 그런 개념들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장애인 가정 자체에서의 이제 어떤 돌봄이 너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이제 지역 내에서 아까 좀 그 사례를 하면서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지역에서 이제 어떤 시민단체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그런 돌봄 체계를 계속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가장 은평구에서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한 분이었는데 발인에 갔다 왔는데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 어머니하고 모자가 하셨는데 굉장히 어머니가 돌봄을 하시게 연령이 되게 오래되셨고 이분은 굉장히 뭐 100kg 넘어가시고 굉장히 장애가 있으시고 발달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케어를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으로 발전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생기지 않게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게 잘 돌봄 체계가 만들어지고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봤을 때는 또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은평은 그런 게 또 그러니까 학교만 아니라 센터만 아니라 또 마을에 있는 다른 활동가들과 연계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 은평의 자랑 중에 하나는 이 위기에 강한 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평 찬양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게 위기 상황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고 책임이 필요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온라인 수업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단 이틀 만에 마을 강사님들이 모집이 다 됐었어요. 마을 교육 공동체 있는 네. 사회복지사 말고도 또 있다는 네, 거죠. 지금 현재 방과후 강사로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단 이틀 만에 모집이 되었고 단 하루 만에 교육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3일 동안에 그 다음 주부터 딱 요 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원할 준비를 딱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긴 하였으나 저는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 교육하는 거를 성과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더 극명해진 것은 뭐냐면은 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됐던 분들이 이렇게 탁 네트워킹하고 움직임력이 생기는 것은 그게 성과가 아닐까. 그걸 이제 구청장님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이제 교육받고 기회를 이제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분들도 이제 욕구가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기회를 이제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점점 밀려나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열의 있게, 정말 이렇게 좀 비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말 송구스러울 정도의 비용으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했거든요. 저희 사업이 아이들만 온라인 수업을 지도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안전을 위해서 방역도 방역이지만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아이들 식사 지도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한글이 부족한 친구들은 한글 공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종이 접기 이런 것들을 그냥 부수적으로 누가 하나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런 수업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기회들을 정말 이렇게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놓고서 저보고 진짜 아이들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까지 들었었거든요. 울컥하는 마음까지 있었거든요. 실제로 꼭 학교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학교 밖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대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교육적인 책이든 마을 책이든 역할을 너무 따질 게 아니라 좀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좀 역할을 좀 분담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역할, 아까 사례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고 네. 또 이렇게 그 강사분이라든가 방과후사 또 돌봄 인력분들 이런 분들이 뭐 50+는 보라님처럼 여러 가지 생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또 지역에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그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많이 이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하고, 돌봄 체계도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개념에 뭐가 좀 존재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막 우후죽순적으로 생기니까 어떻게 몰라하는 상황인 거죠. 기존에 아까 말씀 주셨는데 데이터가 쌓였다거나 그걸 준비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기반의 자료들이 존재한다면 예산을 투입하는 데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할 텐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체계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향후에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아까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위기는 원래 준비되지 않았을 때 또 생기는 것도 있는데, 뭔가 검증하고 설계하는 것보다는 해본 다음에 올해가 좀 말이 되면은 다 이제 했던 전문가들 또 공동체 분들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지원하는 주는지에 대한 어떤 상을 은평에 있는 모델을 좀 정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랑거리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탄력적인, 그러니까 위기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없을 때든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점으로 일단은 하나 제가 뽑아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노인은 사실 또 그렇잖아요. 어르신들도 문제가 또 커지고, 지금 뭐 더위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립감도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들어보니까 또 한 분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어떠신지. 아까 제가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게 오는 중에 저희 보고가 제가 접한 내용이 저희 관리하는 어르신이 연락이 안 됩니다. 문을 뜯어야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집에 있는 분. 특히 뜯는 걸로 지시를 하고 왔는데 5분 뒤에 연락이 오기를 이제 안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돌아가신 사례가 진짜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자주 더 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사건 사고의 발생을 저희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비대면 사회에서의 어떤 대상자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물 인터넷, IoT를 활용한 어떤 대상자 관리적인 측면이 지금처럼 비대면이 강화될 때는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저희가 지금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어요. 벌써 한 6년 전부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노하우도 좀 쌓여 있고 그걸 활용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알고 있고 실제 그게 많이 활용이 되면서 2018년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 때 저희가 어르신들을 사망자를 9시간, 늦어도 11시간 안에 확인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되 우리 은평구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비대면 사회에서의 어떤 대상자 관리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도 고민하지만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 같이 고민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실행한다면 훨씬 더 안전한 어떤 은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IoT가 하면은 뭐 통신비나 아니면 기계 장비가 드는데 보통 한 가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지금 운영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에 285기가 들어와 있는데 한 기당 2년에 26만 4천 원, 그 부가세 포함해서 한 달에 11,000원꼴입니다. 그게 이제 기계 활용하는 비용하고 통신비가 포함된 건데요. 현재는 전액 서울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한 후원자가 한 어르신을 그런 기계를 매칭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게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되긴 되겠는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후원 저기도 후원 각종 분야에서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은평구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받아들이는 또 후원하는 그런 어떤 계획하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경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역사회보다 협의체나 또는 뭐 주민자치회 또는 참여회선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비용적인 부분도 한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게 노인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범적으로 노인 사업에 적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지만 집에만 거주하시는 장애인도 분명히 해당되는 거고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역시 아동들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자를 가릴 수가 없고 전 대상자에게 보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특히 좀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은 노인 분야긴 하지만 중장년 고독사가 은평구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은평구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쉼터까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이 시스템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은평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센터장님께서는 그 기관에서 랜선으로 특히나 많이 이제 뭐 장부도 치고 뭐 교육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지 또 어떤 것이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긴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장점이 있어요. 한 번도 못 봤던 학생들인데 학기가 끝났을 때는 울컥해요. 정이 들더라고요. 인터넷도. 그래서 그런 게 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떠신지. 그러게요. 랜선으로 인터넷으로 무엇인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저 또한 사실 상당히 저항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들은 뭐 더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막상 열고 보니까 저는 단점보다 장점을 좀 더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선주민 가정들도 있지만 다문화 가정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으로 5년 미만에 그 입국하신 분들은 사실 언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게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뭐 앙금 플라워 이런 것들은 사실 할 수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되는데 사전에 이제 저희 선생님 대신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다시 이렇게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역할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들이 내방하셔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아주 꼼꼼하게 그분들이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재료들을 사전에 다 키트로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이 오셔서 한두 분씩 오셔서 그거를 수령해 가시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자발성과 참여도를 동기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다 차려놓으면 몸만 이렇게 오셔서 주신 간식 먹고 강의 듣고 만들고 이랬다면 지금은 본인이 몸을 움직여서 키트를 수령해 가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참석하고 그 안에서 앙금 플라워를 하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이게 되는구나. 그 안에서 공예를 만드시는데 이게 되는구나. 리본 공예도 되고 핀 공예도 되고 그래서 사실 센터장이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에 저도 이 시도 자체가 사실 이게 과연 이란 의문이 들었는데 과연이 아니라 정말 이게 역시 그렇게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런 게 있으면 센터장님이 해봅시다 이렇게 나갔어요? 아니면은 직원분들이 해볼게요 이렇게 나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뜻 느끼면은 이제 간혹 가다가 저는 꼰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꼰대. 근데 제가 정의한 꼰대는 나이가 아니라 어떤 제한이나 변화에 대해서 수용성이 없으면 저는 꼰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워커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센터장님이 해보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순서가 없어요. 저희 기관은 직원들이 먼저 직원들이. 좋은 기관이거든요. 저도 하는 중에 저도 사회복지사였을 때 네. 과장님, 부장님, 관장님은 네. 저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맨날 저런 거만 연구하나라고 네. 했어요. 꼭 이상한 거 막 새로운 거 막 이상한 거 이런 시켜도 생각하는데 네. 자연스럽게 저희도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뭐 한번 파도를 던지면 직원들이 조금 거부하는 반응도 있지만 네. 의외로 또 잘 따라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지금 랜선 말씀하셨지만 네. 아마 지금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싶은 게 뭐냐면 네.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네. 네, 속도가 빠른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어떤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네, 상황이 그렇죠. 됐거든요. 예, 심지어는 우리 신철민 관장님 잘 하시는 어떤 그런 소통의 어떤 새로운 기법들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그걸 못하는 부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전 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코로나 님이 오셔가지고 사회복지사를 좀 시험하는 네, 시험대가 아닌가. 제가 종교적인 거 자꾸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저는 이제 프레임에 대한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플랜 B라는 개념. 플랜 B, 네. 대안은, 네. 대안이 개념이면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창궐할 상황이 있고 네. 조금 1단계, 3단계 있으니까 지금 단계 2단계에서 심각 단계 상황인데 그 시기에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아까 뭐 줌이든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또 이제 방역을 하면 1단계에서는 방역을 지키면서 오프라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그 플랜 B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을 제가 거기서 이제 그 평가할 때 본인들이 이제 요번에는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복지관 평가건 시설 평가건 저는 이제 평가의 툴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맞습니다.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전략을 해서 곳이 높은 평가가 되는데 저는 이제 구청이나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게 복지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준 자체가 좀 지금 시대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 중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아카이빙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막 이렇게 소리 높여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정양력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으로 지금 복지 그 영역 안에서는 좀 돌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적인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네. 여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근데 위에서 예산을 주시는 어떤 관이나 네. 행정기관에서는 이만큼의 예산만큼의 실적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따올 수밖에 없는 위험시 높은 발언이죠. 네. 자연스럽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을 줄어들까 저희 예를 들면 돌봄이 100이었다면 50만 정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방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럼요. 자연스럽게 줄면서 나타나는 그 지점의 성차는 뭐냐면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질적인 부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5명, 4명이 15명 정도를 7명을 하고 있으면서 더 관찰이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걸 더 잘 볼 수 있고 그렇죠. 집중해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님이 네. 좀 어떤 상황에서는 사회복지 영역 안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지금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설정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사례를 좀 더 이렇게 어필하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대화 안에서 설득이 뭔가 안 잘리고 싶은 느낌이 나는 이게 뭐 다른 사람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학계에서 하는 연구에 대한 근거는 존중하고 현장에 있는 어쨌든 실천 연구도 존중하는 관계가 되면서 변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뭘 했냐 이렇게 점검하는 게 있는데 사실 좀 예산의 변경도 좀 저는 자유로운 실력 가진 마땅히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추 우리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거의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어쨌든 탄력성이 강한 동네가 은평구고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예방부터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좀 이게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그리고 랜선에 대한 부분인데 그 보면은 장비가 있는 기관이니까 없는 기관 있잖아요. 혹시나 시설이나 아니면 장비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끼리 좀 자유로운 네트워킹 그리고 공간을 좀 더 이용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좀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나 해보신 경험이나 아니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지금 아무래도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는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찍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일찍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비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갖춰져 있는 기관이 저희 기관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의 공유나 어떤 공간의, 장소의 공간도 공유가 충분히 가능을 하지만은 이 장소라는 게 온라인이라는 공간 안에도 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장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 사업의 가장 큰 사업이 저희 그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상담, 그리고 1인 가구, 그리고 돌봄. 저희는 이제 36개월 이상 되는 아이들까지 다 돌보는 돌보미 선생님도 있거든요. 방문하는. 그 모든 그 사업들을 소풍이라는 홈페이지 안에서 저희가 6월부터 홈페이지를 아예 만들어서 구축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동네 놀이터라고 해서 각 기관에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고 기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협업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기관을 소개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큰 어떤 구조를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꼭 그 장소라는 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장소라는 게 한정되게 어떤 시설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소풍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한 공간이 이미 공유로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적인 측면은 얼마든지 오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좀 적은 게요. 이게 온라인이라는 게 접근성도 매우 좋잖아요.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축적되어 있는 얼마 몇 달 안 되어 있지만 이 지식은 그 안에서 뭐 조명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것보다 사실 그거를 정리하고 이렇게 어레인지하는 이런 기술들도 사회복지사의 기술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온라인이라는 게 결국은 뭐 조명이나 이런 카메라보다도 그 환경을 다루는 실시간의 환경을 다루는 이 기술에도 달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만 좀 공유가 된다고 하면 아무리 소규모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전과 다르게 다른 역할이 부과된다는 점. 요 점만 동의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좀 더 변화를 좀 민감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점만 다들 동의가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공유가 좀 가능하다고. 동의를 물어볼까? 동의하십니까? 방역을 지키려면. 방역을 지키려면. 어쨌든 온라인도 온라인은 네트워킹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도 연동할 수 있는 때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더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저는 사람을 먼저 아는 게 일을 하시는 그런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은평구 그런 그 연대 의식이 굉장히 큰 지역 중에 하나다고. 저랑 지금 이런 평을 했어요. 다른 구가 들 땐 자랑을 들지 모르지만 저희가 들 때는 그냥 보편적인. 그냥 이게 정상인데.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영역에 이제 어제 이제 그 은평 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자문 회의가 있었어요. 지금 없는 거죠. 네, 아직은 내년 뭐 7월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협의체라든가 협의회가 잘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진행 그 법정 그 이제 그 법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3분기에 형성되면서 일들이 체계적으로 잘 됐고 이번에도 이제 온라인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금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잘 진행됐고 배분도 잘 됐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아까 말씀 연대체를 꾸린다거나 예를 들면 뭐 사회적 경제센터나 살림의료생이든가 이런 공공의료의 지금의 이제 코로나 상황에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재단에 대한 필요성들이 제기되기도 하고 종단에 대한 개념이나 은평을 잘 이해하는 형태의 역사나 연결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의 영역이 있거든요. 또 굉장히
그 아까 주민자치회나 또 참여예산이나 협치나 이런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시민단체가 구성이 잘 되고 있어서 은평구 자체 내에서는 이런 모델들이 아까 연대를 만들고 지역을 만들어가는 구성하면서 잘 갈 수 있다. 지금도 잘 갖고 이런 게 정상적이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은 못 오셨지만 그 보건소도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은평구 보건소에서 오늘 참석 못했지만 이제 수장님이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저 앞에 있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미중의 사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의료진 및 전 직원의 적은 직원이 똘똘 뭉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예를 들자면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그 야간, 주간 할 것 없이 그리고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헌신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 노인들, 이렇게 소리를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 또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시각지원판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시면은 내용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지원판을 전국 최초로 또 세계 최초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평형 워킹스루라고 해서 선별진료소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오르막을 만들고 그리고 휠체어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선별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은평형 워킹스루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심리도 중요한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을 통해서 그 심리 방역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가겠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 좀 우울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내년 말까지는 가야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힘드시더라도 방역 수칙 꼭 지켜주시면서 꼭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상 간격 유지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손 소독 자주 해 주시는 거, 그리고 마스크 착용 꼭 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은평구청에서는 그 전 가구에 1가구 1체온계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로 매일같이 발열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은평구 보건소 코로나 사태 잘 대응해 나가면서 잘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건소와 은평구청 믿어주시고 구민분들도 그 힘을 보태주시고 한다면 그 내년에는 정말 잘 극복했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기억나세요? 믿어달라. 네, 그리고 같이 함께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원래도 많으시겠지만 뭐 사회복지 뭐의 날도 중요하지만 다른 직종 그리고 다른 뭐 단체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좀 더 이런 느낌이 좀 저는 은평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서 진행하면서도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분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모르겠지만 센터장님이 생각보다 다 젊으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은평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 뭐 제안이나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하는 것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까요? 또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저쪽부터 위부터 하고 이렇게 또 다음 수강 지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속 발전 가능이라는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은평에서도 그런 고민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은평 자체가 이제 아까 연대 어떤 형태가 지속되어 왔지만 이게 잘 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연대 그 탄력성이나 유연성을 가지고 지속 발전 가능한 형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여곡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잘 이제 갈등 잘 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 중심이 되지만 또
현장에서 교육복지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도 조희연 드디어 이제 중요성을 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교사와 그리고 부모와 그리고 학생 3주체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는 도서관 사수도 있고 학교에는 교육복지사 또 학교 사수도 있고 영양사도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좀 어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육복지가 좀 더 한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 저는 되게 중요한 게 교육 격차를 줄이거나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있음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고 싶었습니다. 좀 전에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저희가 이제 위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저희 은평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좀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네트워크되고 연대를 했기 때문에 더 잘 찾아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센터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지 않나. 그냥 앉아서의 어떤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부벼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그 부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업이 아닌 아이들의 중심, 사람 중심으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 그런 진정성으로 지금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가 지역교육복지센터 25자치구에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은평뿐만 아니라 25자치구에 있는 지역교육복지센터가 저희처럼 이렇게 일해 왔는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만 뛰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렇게 일해 왔었다라는 거. 더 많이 뛰었죠. 그렇죠. 예, 올해는 더 많이 뛰었었고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서 앞으로도 그렇게 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약속 드리고자 합니다. 이효리가 바뀌었어요. 주현? 약속했는데 두 분도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전 교육복지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교육복지 학교에서 어떤 존재감이 정식적으로 인정되는 정규화 부분도 사회복지계에서는 학교로는 학교 복지로 치부하거나 교육복지로 치부할 게 아니라 연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너무 제가 대학 갔던 시절부터 30년 됐지만 아직까지 바뀐 초원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뭔가 같이 힘을 모아주는 것도 은평에서는 이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속에 이어서 그러면 또 어떻게 퍼포먼스가 이어질까요? 마지막 말인가요? 네, 이제 더 좋으면 오늘 끝까지 가도 되는데 직원들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니면 또 바람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바람은 사실 은평 자체가 가족 친화적인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친화적이라는 게 가족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 구성원들이 은평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모두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은평 아니겠어요? 그게 취약하던 건강하던 아니면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든 간에 그러려면 복지기관들의 연대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은평이라는 환경의 조성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동일한 은평 내 가족들이 누구나 과거를 추억했을 적에 동일한 그런 그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의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은평이 공간, 숲 아니면 공원 또 이런 복지기관, 개개인의 개별화된 복지기관, 그리고 가족을 위한 모든 총체적인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 만족감 제도적으로도 그런 도시가 되는 게 너무 거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인데 그런 비전을 좀 가지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비전을 두고 장애인 기관 또는 학교 또는 센터나 어르신들 계신 것도 같이 그렇게 될 때까지 저희는 은평의 가족의 동반자로서 사랑을 부리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게 어떻게 하지? 마지막에 기대가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부담 말고. 처음에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좀 네, 저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4월쯤 돼서 97년도에 IMF가 떠올랐어요. 그렇죠. 네, 왜 떠올랐냐면 남들은 다 어렵다 그러는데 자영업자들은 망한다 그러는데 사회복지사는 월급이 나와요.
근데 IMF 때 다들 어렵다고 했는데 사회복지 저희는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제 날짜에 꼬박꼬박 받았어요. 네. 그걸 느끼면서 아 사회복지라는 직업이 되게 행복한 직업일 수 있구나라는 것도 네. 그런 어떤 소소한 것을 좀 느꼈는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모여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모였으니까 우리 최소한 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큼은 저희 뭐 실장도 다 똑같은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사만큼은 좀 미래를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빨랐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처럼 연대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기관장이 던져준 일을 하기에 급급하기보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어떨까요?라고 네. 역으로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그게 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마지막으로 네네네. 은평구 사회복지사 화이팅! 갑자기 뭐 은평구 체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은 사회복지사 분들이 센터장님에게 말씀해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아, 네, 그럼요. 곳이다. 그러면 기관 밖으로 나가는 것도 허용할 수 있는 곳이 은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조금 더 와이어리스 그냥 기관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에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관이 되면 좋겠다. 네, 정리 깔끔하시네요. 네. 와.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지금 저희가 제21회 사회복지날 기념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은평을 이야기하다 우리가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평은 어떤 복지를 실천하면 좋을지 네 분의 이야기를 짧게 듣고 이제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이렇게 먼저 할게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회복지사랑은 무관한 게 아닌 거라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비대면이 이제 우리의 생활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상자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비대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은평부터 또 은평에 속한 사회복지사들 모두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게 또 되게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것들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은평구, 그런 사회복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화에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센터장님은 뭐 지금 경험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유를 과연 없던 것처럼 이제 다시 회귀할 수는 없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온 오프라인에 서비스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프라인이 중심이었다면 온라인 체제, 그러니까 랜선을 통한 사회복지 생태계에 대한 어떤 구축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전환되고 호환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는 것에 앞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은평의 방향이 간다면 앞으로 뭐 코로나 이후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적에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네.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는 기후 온난화도 있고 변화도 있고 상당히 대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모든 부분을 어쨌든 4차 혁명이 준비하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랜선이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연동을 쓰는 걸 하자. 이어서 그러면 네. 저도 그 앞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느슨한 연대의 시대 2020년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그 이후나 온택트나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의 내용들로 연계되고 지금의 어떤 사회 현상들이 뭐 1인 가구의 활성화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느슨한 연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플랜 B가 설정돼서 은평 자체 내에서의 플랜 B도 필요하고 각 기관별로 플랜 B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화를 받아들이자부터 해서 지금 온라인 그리고 플랜 B까지 가고 마지막은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요것들 다 잘하자. 요것을 더 잘하면서 네.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네. 대비해서 걱정이 하나 있다면 너무나 개인주의화가 될까봐의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랜선 시대가 다가오긴 하지만 그만큼 더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계 중심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으면 좋겠다. 네. 괜찮네요. 어쨌든 마무리가 그렇게 된 것 같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는 어쨌든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연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수많은 플랜 B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실패와 실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사람의 인간 중심의 따뜻함이 있으면 좋겠고, 더 밑에는 사회복지사의 기본기, 사회복지사의 선언문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은 기억하시면 좋겠다. 네 분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복지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